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67부 병기신속 이괄의 반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624년 1월 인조 반정이 끝난 다음에 약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죠. 조선 조정에 변방의 급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급보는요, 사실 그동안 조선이 가장 우려했던 게 혹시라도 후금이 모문용건을 핑계를 대고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게 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의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반정 공신이자 서북면 방어의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평안도 병마사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정말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급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괄이 왜 반란을 일으켰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인조실록을 할 때 다루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다소 정치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때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병법사니까요. 주로 이제 군사 분야에 초점을 두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일단은 이거였어요. 이괄의 아들이 영모에 연루가 돼요. 정확하게는 영모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온 건데 그것 때문에 인조가 이괄을 좀 이제 건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긴 했는데 어쨌든 영모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왔으니까 일단 조사는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괄은 건드리지 말고 이괄의 아들만 잠깐 데리고 와라 하고서 이제 금부도사를 파견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괄 이 아저씨가 진짜 성질이 보통이 아닌데 사실 이 경우는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맞는 거냐면은 자기가 정말로 결백한 게 맞으면은 순순히 응하는 게 맞아요, 조사에. 그렇게 해서 순순히 응하면은 인조 입장에서는 반정 공신이고 이괄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을 확률이 꽤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류성룡 같은 경우도 기초곡사 때 하필이면 자기 이름이 한번 언급이 돼가지고 그때 곤욕을 치렀거든요. 근데 류성룡이 먼저 가서 그냥 선수를 쳐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빌면서 자진 출두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선조가 류성룡은 금옥과 같은 선비니까 풀어줘라 해가지고 정철하고 친분도 있었죠, 류성룡이. 그래서 그냥 류성룡이 유야무야 여기서 넘어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괄이 여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처신을 하면은 잘만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 아저씨 성미가 보통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바로 그렇게 치고 나옵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아들이 영모 리스트에 올라가는데 그 아비가 무사한 경우가 어디 있냐? 니들 지금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려 왕이 보낸 금부도사를 참해버리고 영변의 진중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당시 이괄이 이제 영변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괄의 반란 명분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홧김에 일으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죠. 이 이괄이 누구하고 정말 참 유사하냐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위연하고 거의 판박이에요. 군사적인 능력도 있고 굉장히 장군으로서는 유능한 게 맞아요. 근데 성질머리가 진짜 개차반이었고 사회성 진짜 없고 인간관계 꽝이고 거기다가 그 반란 일으킨 경위도 좀 살짝 비슷해요. 위원도 그렇고 이괄도 그렇고 둘 다 상당히 충동적인 면에서 반란을 갖다가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괄이 궁지에 몰린 나머지 좀 이제 일어났던 반쯤 우발적인 사건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괄은 부하들에게 뭐라고 이제 명분을 내세우냐면은 현재 작금의 주상전하 주변에는 이 간신배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그래서 계속 잘못된 명령이 내려오고 있고 실정이 거듭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의 이제 막가파식의 우기는 명분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 반란 명분 치고는 상당히 좀 궁색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이괄의 휘하에는 무려 1만 5천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조선의 최정예 병력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이 병력은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단순히 후금의 공격을 막아낸다라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제2의 사로 파병 같은 게 발생을 하면은 바로 북진을 해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조선의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최정예 병력이었다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으로 친다면은 7군단에 해당하는 병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임진년 전란으로 거의 소실돼서 그 수가 많이 줄어버린, 원래는 조선이 기병 강국이었죠. 근데 그 기병이 임진왜란 전쟁 때
상금대에서 날려먹고 해정창에서 날려먹고 이래저래 날려먹어가지고 남은 수요가 얼마 없었고 또 기병은 양성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기병 전력 복구가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데 그 얼마 안 되는 기병 전력이 다 이괄 휘하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도 운명도 참 얄궂은데 백병전이라면 아주 도 같았던 항해들 한 150명 정도가 이괄 휘하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죠. 게다가 이괄 자체도 반정 공신들 가운데서 가장 실력이 있는 무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다면은 조선 조정으로서는 이거를 막기가 상당히 난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괄이 평안도 병마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파견을 가게 되고 그리고 평양에 도원수 장만이 이제 총사령관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장만이 총사령관으로 있었다고는 하지만 장만은 원체 고령이었고 그냥 명목상 총사령관이었어요. 진짜 실질적인 실권자는 사실은 이괄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방정 공신이고 또 당시 이제 군사적 능력도 인정받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최정의 병력을 몰아주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다면은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괄한테 여기를 맡겼다는 거는 인조가 그만큼 이괄을 믿었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이 찍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죠. 비록 급조해서 일으킨 반란이었지만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이괄은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요. 지금 너무 급하게 반란을 일으킨 거다 보니까 이 작전이고 계획이고 참 엉성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면은 오히려 관군한테 포위돼서 섬멸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신속하게 판단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괄은 속전속결이야말로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이괄이 속전속결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나름 잘 갖춰져 있었는데요. 이괄이 거병한 영변에는 여기가 그 북한 핵시설이 있는 영변이 맞아요. 거기에는 이제 영변 대도부가 있었고 또 영변 행궁이 있었어요. 영변 행궁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선조가 전란을 피해서 잠시 머문 적이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광해군도 여기서 분조를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영변 대도부 자체가 이 청북 일대의 조선군, 방어군 사령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다가 영변 행궁이 불과 얼마 전에 왕이 머물다 간 지역인 만큼 여기에는 막대한 군수물자가 비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괄은 이것을 10분 활용을 한다면은 일단 당장의 보급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괄의 작전은 뭐였냐면은 신속하게 남하에서 관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기 전에 수도 한양을 점령한다. 그야말로 속전속결, 속공으로 모든 걸 끝낸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곽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병법은 신속을 생명으로 한다. 사실 이거는 선자도 비슷한 류의 말을 했어요. 오자는 좀 욕하고 반대되는 말을 했는데 선자와 오자의 이제 군사 사상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오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착실하고 충분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작전에 임해야 된다라고 했다면은 선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다소간에 좀 준비가 엉성하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속전속결을 해가지고 타이밍을 잡아서 기회 포착하는 쪽이 승리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뭐 어느 쪽이 맞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선자, 오자 둘 다 이제 내노라 하는 병법의 대가들이니까 두 분이 하는 말이 다 일리가 있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오자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선자 방식이 맞기는 맞아요. 그게 뭐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이괄이 보여준 기동 작전은 실로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군사적 과업이었는데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이괄이 장수로서는 뛰어난 장수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괄의 반군은 관병이 눈에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산속의 험로로만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뭐 이괄이 이 서북면 일대의 방어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니까 뭐 어느 쪽으로 관군이 직결을 하고 어느 쪽 길은 비어 있고 또 어느 쪽 길로 이동을 하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험로로만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험로로 이동을 한다는 건요. 그만큼 그 부대의 실력이 돼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거의 뭐 민방위 아저씨 수준의 그런 군대로 이런 행동을 하면요. 중간에 다 낮아빠져요. 목표 지점에 가기도 전에 부대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험로 강행군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뭐 TV에 나오는 강철 부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모아놓은 부대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괄의 군대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조선이 당시로선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가장 최정예 부대죠. 그래서 역시 최정예답게 이런 고도의 기동 작전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괄의 반란 소식을 접한 서북면 일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뭐 서북면만 뒤집힌 게 아니라 조선 조정이 그야말로 멘탈 붕괴에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괄의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둘러 토벌대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괄은 오히려 관군들을 비웃기려도 하듯이 수비가 허술한 고을들만 골라가지고 기습해서 관할을 털고 보급품을 확충하고 다시 산속 험로로 도망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샛길로 우회하고 해가지고 남진을 거듭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나중에 먼 훗날에 조선과 청이 한판 승부를 벌일 때 이 작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처럼 이괄은 자신을 토벌하러 전선으로 출동한 관군들을 피해가면서 순식간에 청천강을 건너서 평양 일대까지 진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괄의 반란도 모든 게 다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괄이 후방 방어를 위해서 남겨둔 김효신을 비롯해서 많은 부하들이 줄지어 관군에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괄의 반란 명분 자체가 워낙에 이게 개차반이었고 다들 알죠. 이거 진짜 아무리 봐도 대놓고 반란 일으키는 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눈치 보다가 후방에 있었던 병사들은 다 그냥 항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험로를 통과할 때 눈치 보다 도망간 병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괄이 대략 이제 평양 일대에 당도할 무렵에는 병력의 규모가 만 한 10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줄어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애초에 이괄의 반란은 명분을 약했고 개인적인 감정을 일으킨 거의 뭐 사고였죠 이게. 위원이 양이에게 분노해가지고 그냥 홧김에 일으킨 반란 사건처럼 거의 뭐 그 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하들이 이괄과 함께 생사를 함께하느니 일찌감치 관군에 투항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위안이 된 건 뭐냐면은 똑같이 역모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임진왜란 때 명예제동 마귀가 조선의 4대 양장이라고 이제 불렀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4대 양장 하면은 권율, 이순신, 정기령 그리고 하나가 한명년이었어요. 근데 이 4명 중에서 3분은 그래도 좀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명년은 그다지 이름이 안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면 이때 하필이면 역모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가지고 결국 역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한명년이 원래는 체포돼서 압송돼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괄이 구출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차피 끌려가면 죽는 건데 나랑 같이 그냥 반란이나 일으키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명년이 이괄의 반군에 합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 정도가 조금 고무적인 사건이었고 이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병력들이 계속 탈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시 바삐 한양을 점령할 필요가 있기는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이괄의 반군이 영변 대도읍으로 장악하면서 기세를 올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히려 조금씩 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선 조정은 본격적으로 도원수 장만에게 이괄의 반군을 토벌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되죠. 자, 도원수 장만은 평양의 토벌대를 직결시킨 다음에 북상을 시켜가지고 이괄의 반군을 토벌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장만 입장에서 조금 깝깝한 게 뭐냐면은 가장 최정의 병력을 이괄한테 벌어줬고 그 다음에 후금이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아무래도 청북 일대에 방어 병력을 많이 배치를 해뒀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청천강 이남 지역 평양 일대는 방어 병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또 그나마도 막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결집시키고 추가로 병력을 증편하고 하려면은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만은 이미 이괄의 반군이 서서히 와해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서 이거 혹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무너지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병력 모으려면 시간도 필요할 텐데 그러면서 좀 이제 첩보 활동을 살짝 게을리합니다. 이게 장만의 실수였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을 해줬다는 거죠. 이괄처럼 이렇게 실전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변경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장수들한테는 이런 기회 포착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괄의 병력은 여전히 실전으로 단련된 정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괄이 이제 이들을 데리고서 계속 남진을 하다가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은 평양 부근에 와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뭐 이쯤 해서 평양을 점령해가지고 거점을 확보하기만 한다면은 잘만 하면 서북면 일대를 통치로 뜯어먹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평양이 원체 저희가 철옹성이고 이게 사중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장만의 병력이 자기보다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저 천혜의 요새인 평양을 공격하는 것은 이거 자살행위다. 괜히 여기서 시간 끌다가 오히려 관군들에게 겹겹이 포위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평양까지도 아예 지나친 다음에 한양을 곧바로 공격을 하자라는 그야말로 대담무쌍한 작전을 구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관은 다시금 산속 험로를 따라서 강행군을 해가지고 평양을 아예 우회해서 황해도 일대로 진입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관이 이렇다 할 전투 없이 황해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도원수 장만은 난리가 났죠. 이괄의 반군이 평양을 아예 우회해서 황해도 방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정보를 들은 장만은 즉각 정충신과 남이영을 출격시켜서 이괄의 반군을 추격을 하도록 명령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장만은 황해 감사로 하여금 황해도 병력을 동원해서 일단 봉산 일대에 방어선을 철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게 되죠. 1624년 2월 4일 무렵입니다. 황해도 황주 일대까지 진출한 이괄의 반군은 마침내 이곳에서 관군의 방어선에 막히게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결국에는 이제 관군하고 정면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결국 이괄은 더 이상 우회 기동을 하지를 못하고 황주 일대에서 앞에서는 이제 황해도 병력이 틀어막고 있고 지금 뒤에서 정충신과 남이영의 부대가 추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괄은 일단 뒤에서 추격해오는 정충신, 남이영 부대를 아작을 내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살짝 뒤로 빠져가지고 이들과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애초에 장만휘하의 병력이 이괄보다도 적었던 데다가 정춘신과 남이용이 너무 급하게 추격을 해오는 바람에 사실 그렇게 많은 병력을 끌고 오지 못했어요. 대략 한 2,000명 정도 수준? 그랬기 때문에 2,000대 이괄의 부대는 1만이 좀 넘잖아요. 더군다나 이괄의 병력은 질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면으로 붙으면은 관군이 아작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충신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이괄의 저런 정예 부대하고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은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말발을 풉니다. 사발을 풀어가지고 우선 이괄의 병사들을 회유를 해가지고 귀순을 종용하는 그런 작전을 시도를 한다는 거죠. 자, 정충신이 이제 회유 작전을 펼쳐요. 사실 너네가 알고 보면 반군이다. 지금 이괄이 뭐라고 꼬드기는지 모르겠지만 이괄만 믿지 마라. 이괄은 역적이고 이미 그 가족들, 친척들 다 처벌받았다. 거기 쓸데없이 남아있다가는 역적으로서 너희들도 전부 다 처벌받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수해서 광명 찾자 한 거죠. 사실 뭐 정충신이 이런 회의 작전을 하면서도 얼마나 넘어올까 하면서 좀 반신반의했을 텐데 뜻밖에도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괄의 병력이 알고 보면은 이괄과의 결속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사례로 보면 이렇게 써있죠. 정충신, 남이용 등이 적과 교전하면서 사람들을 시켜 역순의 의리를 크게 외쳐서 투항하러 오면 죽음을 면한다고 하자 적의 오영에 속한 군사 1천여인이 일시에 흩어지고 적장, 허전, 송립 등도 군전에 와서 투항하였다. 특히 이 송립 같은 경우는 선봉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선봉장까지도 그냥 바로 관군에게 투항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괄의 반군은 기세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대로 가면은 사실 이괄의 반군은 그대로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사실 관군도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예상 밖으로 많은 반군들이 이괄의 군대가 순순히 항복을 해오니까 여기서 좀 다소간의 혼선이 발생을 하게 돼요. 당시 정충신이 뭐라고 좀 이제 착각을 하냐면은 아니 이괄의 반군이 아무리 설득작전에 넘어갔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투항을 한단 말이야?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하면서 여기서 좀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연려실구실에 따르면은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은 이때 정충신과 관군들이 너무 많은 이괄의 병력들이 투항을 하러 오니까 이거 혹시 거짓 투항하러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투항하는 척 하면서 다가와가지고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 아니냐 하면서 겁을 집어먹고 관군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삽질의 스멜이 풍겨져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좋게 흘러가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괄, 당연히 기회를 포착합니다. 뭔가 지금 관군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괄은 여기서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괄이 백병전이라면 그야말로 도가 텄던 항해들을 선봉에 내세워서 과감하게 관군을 향해서 돌격을 시켰다는 거예요. 항해들, 이 일본 병사들이 임진년 전쟁 내내 진짜 창검 돌격, 반자의 돌격으로 맹위를 떨쳤잖아요. 그래서 이 항해들이 백병전이라는 그야말로 도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습 돌격을 가해오자 놀란 관군들이 일손당황하여 순식간에 와야 되는 그런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례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항복받을 즈음에 관군이 놀라 동요하자 적이 항해로 하여금 칼을 휘두르며 돌진하게 하니 관군이 바라보고 흩어져 달아나서 드디어 후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상황이 정말 황당하게 끝나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정충신이 의심했던 것처럼 송립 일행이 투항을 했던 것은 거짓 투항은 아니에요. 나중에 송립은 고위 관직도 받고 시호도 받고 인조를 이제 계속 보필을 해요. 이런 거 놓고 보면 송립은 강함에 못 이겨서 이괄에게 어쩔 수 없이 붙었던 거고 지금 기회를 만나서 관군에게 투항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충신이 너무 순조롭게 일이 풀리니까 오히려 의심을 해가지고 상황이 꼬여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관군이 무너지게 됐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이때 관군이 무너져서 도망가긴 했지만 대량의 전사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와해에 대해서 흩어져서 도망간 거죠. 마치 용인패전에서 겪었던 삼남근황병하고 좀 유사한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흩어졌던 관군들은 나중에 재집결을 해가지고 이괄의 반군하고 다시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금 활로를 연 이괄, 서둘러 한양을 향해서 진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괄은 한양을 함락하겠다라는 그런 통 큰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